포름한 향내. 김상현.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그녀는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갈림길에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사를 향해 올라갔다. 우거진 산죽에 가려 그녀의 모습은 곧장 시야에서 사라졌다. 시실리로 가는 도중에 그만 그녀를 따라 버스에서 내리게 된 것이나 여기까지 그녀를 뒤쫓아오고 만 것은 내 잘못이었다. 아니, 딱히 잘못이라고 자신을 탓할 것은 없었다. 시실리에 꼭 가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거니와 짧은 겨울해가 으스름한 저녁 풍경을 끌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도중에 내렸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아니, 이런 생각은 익숙하지 못한 핑계이다. 굳이 탓을 한다면 그녀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그녀가 여승이라는 사실이다. 어쩜 그녀를 탓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궁색한 일이다. 내가 그녀를 따라오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여승이라는 시를 쓴 시인이랄 수 있다. 내가 버스에서 그녀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던 시가 생각났던 것이다. 그래서 26행이나 되는 시를 한 구절도 놓이지 않고 단숨에 중얼거리지 않았던가.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함을 느끼게 했던 여승을 대상으로 한 그 시를 나는 사춘기 때부터 외우고 있었다. 시의 내용은 그랬다. 살구꽃 그림자에 뿌연히 흙바람이 끼던 어느 봄날, 시 속의 소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곡부를 앓고 있었고 밖에는 시 좋은 여승이 연부를 하고 있었다. 소녀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고 토방 아래 곡갈 쓴 여승을 엿보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시이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버스에서 나는 그 소년처럼 다소 가슴 두근거림으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비구니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던 것이다. 비록 그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시에 적혀져 있는 대로 서름해진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을 상상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이던가. 수구린 낮달의 포름한 향내를 느껴보려고 비강 깊숙이 콧숨을 들이켰던 것이다. 그리고 모에 홀린 듯이 그녀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마치 시 속의 소년 같은 마음, 즉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 발치로 바리떼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동구 밖까지 달려나갔던 소년의 두근거림으로 그녀를 뒤따라왔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보리암 쪽을 가리키는 나무 팻말이 있는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여승이라는 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대로라면 마을과 산사의 갈림길인 바로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며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어 보이며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처럼 그렇게 내게 말하지 않았다. 물론 출가한 비구니에게 그 같은 일을 바라는 것은 너무 과분하고도 속된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다. 갑자기 골짜기에서 불어닥친 찬바람 때문에 내가 기침을 심하게 했지만 그녀는 내 쪽을 향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산죽 우거진 작은 오솔길을 따라 보리암을 향해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흘러내린 잿빛 목도리를 한 손으로 축여 올리던 그녀의 뒷모습만이 내게 잔영으로 깊게 남았을 뿐 여승이라는 시는 재현되지 않았다. 저녁 해를 등지고 있는 마을의 오후 햇볕은 유난히 짧았다. 겨울의 오후의 햇볕은 너무도 인색하게 잠시 머무는 신육만 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해가 넘어가면 산골 마을은 더욱 적막했다. 어둠 속에 창호를 적신 불빛들이 잠시 별처럼 떴다 사라지면 마을은 깊은 어둠에 쌓여 산에 동화되어 버렸다. 차편도 끊긴 시간이고 차편이 있다 해도 굳이 시실리로 갈 특별한 이유도 없었기에 나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는 요량으로 어둠 속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돌담이 허물어진 사이로 난 대문을 지나 장지문의 불빛 앞에서 서서
한참 동안을 망설이다 안쪽을 향해 기척을 했다. 계세요? 방 안의 호롱불이 흔들리는지 창호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아른거렸다. 나는 조금 더 큰 소리로 기척을 했다. 계세요? 장지문이 열리고 집주인이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쉰 듯한 목소리 되물었다. 뉘시오? 돌아가는 차편이 끊겨서 염치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불빛 속에서 노인은 감을 깎다 말고 앉은 채로 내게 말을 했다. 날이 추운데 들어오시오. 방 안 한쪽에는 실에 달아맨 곶감이 겹겹이 치렁거렸다. 감에 칼질을 하는 노인의 손마디가 불빛에 유독 노쇠하게 보였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보리암에 가려다 그만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내가 말을 하려던 것을 끊고 노인이 의아스럽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거긴 왜? 비구니절인데. 어르신 괜찮으시면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은 별말이 없이 딸이 쓰던 방이라며 옆방문을 열어보였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지 습한 냄새가 비강을 훑고 지나갔다. 고래에 불을 넣으면 곧 방이 뜨실 것이오. 조금만 기다리시오. 신세를 지게 되어 고맙습니다. 뭘 신세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노인이 호롱에 불을 붙였다. 불빛이 비친 노인의 얼굴에 광대뼈가 석고상처럼 각져 더욱 과묵하게 보였다. 내가 이름을 또박또박 뱉어내듯이 통성명을 하며 인사를 했을 때도 그는 내 이름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김가군 하는 말로 성씨만을 기억해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노인은 전기가 고장난 지 두어 달이 지났지만 하등 불편함이 없어 오래전에 쓰던 호롱을 다시 찾아서 쓰고 있다고 했다. 호롱의 심지가 석유를 태우면서 내는 적당한 석유 냄새로 인해 방 안의 습한 곰팡이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노인은 몇 개의 말랑말랑한 곶감이 담긴 대박을 방에 들어 밀어주고는 건너갔다. 고래에 장작을 넣었는지 아랫목 구들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배낭에서 시간의 여행이라는 가져온 책을 꺼내 호롱불 가까이로 가서 가부좌를 틀었다. 책장을 펼치자 글자들이 어른거리는 호롱불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듯이 움직였다. 나는 흰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검은 바발 같은 활자를 한 톨 한 톨 정성스럽게 집어 천천히 눈으로 가져갔다. 책을 읽다가 어디쯤 왔는가? 라는 소제목 밑에 붉은 선을 그었다. 지금 나는 의사가 말한 180일 중에 오늘로 3일을 쓰고 있었다. 5쪽을 넘기고 6쪽 중간쯤 읽고 있는데 건너 방의 노인이 헛기침을 했다. 노인의 기척은 이제 그만 불을 끄고 자라는 신호인 듯 했다. 나는 보던 책을 덮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벽에선 오래된 황토에서 풍기는 두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아침 햇살이 고왔다. 배낭을 메고 나오려는데 노인이 감을 깎으면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열려있는 방문 쪽으로 허리를 굽혀 하룻밤 재워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려는데 그가 먼저 내게 말을 던졌다. 별일 없으면 더 있어도 되는데. 노인의 눈빛이 나를 붙잡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숙인 머리를 손으로 만지며 염치를 가늠질하려고 노인을 올려다봤다. 저야 딱히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르신이 불편하실까 봐서요. 이리 들어와 감을 깎아보지 그러나. 노인의 말에는 짙은 외로움과 나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났다. 대답 대신에 나는 노인의 말에 이끌려 열려있는 방 안으로 주춤거리며 들어갔다. 노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달무리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어여 짐 내려놓고 이리 와 앉아. 노인의 말투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있었지만 나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하대하는 말투에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정이 배어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투와도 같았다.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그의 옆에 앉았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도 않게 나를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노인은 감이 담긴 바구니를 내 무릎 앞으로 밀어주면서 거봐. 나와 함께 있으니 좋지? 하는 표정을 지으며 작은 과일 칼을 건네줬다. 감 깎는 거 별거 아냐. 오른손으로 칼을 꼭 붙잡고 왼손으로 감을 뱅뱅 돌리면 돼. 노인은 보라는 듯이 시범을 보였다. 투박한 노인의 손에서 감은 매끄럽게 옷을 벗고 노란 속살을 드러냈다. 나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감을 깎기 시작했다. 능숙하게 빠른 노인의 손놀림을 보면서 걱정이 되어 내가 말했다. 손 베는데 조심하셔야겠네요. 걱정 말게. 아무러면 내 살과 감을 구별하지 못하겠나. 참으로 우문현답이었다. 살과 감의 경계에 칼이라는 예리한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 만약에 그 경계가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진리를 노인은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어제 밤에 책 보는 것 같던데 등잔불 아래서 불편하진 않았는가? 처음엔 조금 불편했는데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불빛거리 안에 있다 보면 한결 편안할 걸세. 네. 불빛의 거리가 짧을수록 행동 반경이 단조로워져 편안하다는 말이지. 노인의 음성은 낮았으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감을 깎고 있는 노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눈꼬리 부분에 짙은 주름 곁에 수많은 잔주름들이 노인이 말할 때 마다 관자놀이 쪽으로 밀려왔다. 수치 적은 반백의 머리칼 밑으로 까칠까칠한 흰 수염이 턱을 감싸고 있어서 어딜 봐도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다. 나는 노인의 말이 예사롭지가 않고 마치 무슨 경전을 듣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엄숙하고 경건하기조차 한 분위기를 깨버리고 싶어서 불쑥 말을 던졌다. 어르신이 깎은 감은 둥글고 매끄러운데 제가 깎은 건 껍데기에 살점이 묻어나고 삐뚤빠뚤한 게 여간 볼품이 없네요. 허허, 감히 제 살점이 껍데기에 붙어 있는지 어찌 알겠나. 삐뚤어져도 곶감은 곶감일세. 여전히 노인의 말에는 무슨 묵시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들렸다. 삐뚤어져도 곶감은 곶감이라니. 내가 감을 이야기했는데 분명 노인의 대답은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노인이 앞에 놓인 감 바구니에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배고프겠구먼.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자넨 마을이나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게. 내가 머뭇거리자 노인은 내 등을 떠밀면서 말했다. 미안해할 거 없어. 늘 하는 일이야. 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집을 나와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은 감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래된 감나무가 지천으로 보였다. 돌담 너머에도 지붕 너머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감나무뿐이었다. 지금 감나무에는 노란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돌담 사이로 난 좁은 길들을 걸어 감골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 요량이었다. 나지막한 돌담 너머로 집과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몇몇 가구를 빼고는 흉가처럼 버려져 있는 집들이 많았다. 문짝은 떨어져 아무렇게나 마당에 뒹구는가 하면 처마가 내려앉고 마루는 부서져 볼품 사나웠고 개중에는 석가래가 썩어 반쯤 내려앉은 집들도 눈에 들어왔다. 빈집들은 마치 뱀이 벗어던지고 가버린 허물처럼 허허로운 풍경으로 마을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지만 감나무마다 열린 풍성한 감들로 인해 그나마 생기가 돌았다. 내가 돌아왔을 때 노인은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골 마을에서 아침 밥맛은 꿀맛이었다. 반찬은 감, 깻잎, 고추, 우엉을 된장에 파묻어 만든 장아찌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나는 이보다 더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노인과의 아침 식사는 맛있었다. 감탕나게 먹는 내 모습에 노인은 안심이 되었던지 내게 말을 던졌다. 먹을 만한가? 네, 제 입에 딱 맞습니다. 자네 입이 서민적이구먼. 이런 장아찌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나 말고 여기 누가 있어 이런 걸 만들겠나.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 나는 것들로 내가 만든 것이네. 노인의 입가에 웃음이 안개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맛있다니 다행이네.
반찬이 입에 맞다면 나랑 감이나 깎으면서 더 지내면 안 되겠나? 따놓은 감을 혼자서 깎기에 너무 많은 것 같고 정 가겠다면 붙잡지는 않겠네만. 노인이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였다. 오히려 내가 노인에게 더 머물고 싶다고 말을 할 참이었다. 나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에 간절함이 느껴졌다. 딱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겨울을 이곳에서 지냈으면 합니다. 잘 생각했네. 겨울 지내기가 이곳만한 곳도 없지. 노인은 만족한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마을을 둘러보니 어떻던가. 감을 따지 않는지 나무마다 가지가 휘게 감이 열렸던데 어르신처럼 곶감을 만드는 집은 못 봤습니다. 잘 봤구먼. 한땐 곶감을 출하하는 대표적인 마을이었는데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 후 노인들만 남게 되었어. 빈집들 봤지? 거긴 노인들이 떠난 집들이야. 아, 내 노인분들이 지식들이 있는 도시로 떠났구먼요. 아니야, 죽고 없다는 말이네. 남아있는 노인들도 힘이 붙여 곶감 만들길 그만두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란 노인의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 말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인은 물린 밥상을 치우고 나서 감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열린 방문 가득 청명한 가을 하늘이 넘실거렸다. 여보게, 누구나 시간을 기다리는 거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하고 무엇인가 하면서 기다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어서 칼을 들게. 감을 깎다 보면 정신이 쓸데없는 곳으로 흩어지지 않아. 어르신,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은 한 곳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걸까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했다. 자네는 칼이 감을 깎고 있다고 생각하나 칼은 가만히 있는데 감이 칼에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나? 그런 거야. 무엇이 되었든 결과가 같다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어르신은 매일 이렇게 감을 깎으시면서 지내는가요? 다른 일은 없고요. 정성스럽게 감을 깎다 보면 뭔가 느껴질 걸세. 그게 뭔데요? 감 깎는 게 참선하는 것이지. 벽을 바라보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참선이 아니야. 그냥 참선한다 생각하고 감을 깎다 보면 얼마만큼의 곶감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없어지거든. 나는 갈 곳이 마땅찮아서 이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있는 것 같았다. 의사가 말한 180일 중에 나흘을 사용하는 일이 노인과 마주 앉아 감을 깎는 일이었고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참선이었고 또한 운명이라는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노인이 내쫓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고 싶어졌다. 노인과 나는 한참 동안을 말없이 묵묵히 감을 깎았다. 침묵을 깨고 노인이 대뜸 내게 물었다. 그런데 보리암에는 왜 가려고? 그 암자에는 비군이 혼자 있는데. 어르신이 보리암을 잘 아세요? 나는 노인의 말에 반색을 하며 물었다. 1시간쯤 올라가는 거리에 있는데 왜 모르겠는가? 그런데 그곳에 가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노인이 듣기에는 실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시실리로 가려고 버스를 탔다가 옆자리에 젊고 예쁜 여승이 앉았는데 가슴이 설레고 쿵쿵거린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전라도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시인이 쓴 여승이란 시를 노인 앞에서 음조리며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특히 여승의 서름해진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과 수그린 낯달의 포름한 향내라는 식구에 끌려 자신도 모르게 여승을 따라 버스에서 내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여승을 따라가다가 보리암이라는 이정표에서 뒤돌아서 왔다는 말을 했다. 노인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 비구니를 보니 어떻던가. 정면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서름해진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이었을 것이란 상상만 했지요.
그런데 암자의 젊은 비구니 혼자 서 있다고요? 비구니가 암자에 있지 그럼 어디에 있겠는가? 혼자 있지는 않지. 네. 아까 어르신께서 암자의 비구니 혼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혼자야? 부처님이 있지 않은가? 어르신도 농담할 줄 아시네요. 그게 혼자지요. 보이는 것만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자넨 뭘 믿는데? 아, 네, 전 특별하게 믿는 게 없어요. 보리암은 서름해진 진동자의 여승 혼자서 있는 암자라는 것을 노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는 시 속의 소년처럼 언젠가는 여승을 만나야 하고 그녀로부터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일만큼은 앞으로 남은 176일 중에 꼭 이루어지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을 깎는 일은 계속되었다. 나는 처음보다 칼을 다루는 손놀림이 능숙해졌다. 노인은 내게 힘들면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내가 딴전을 피우고 노인 혼자서 감을 깎게는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오히려 감을 깎으면서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유익했다. 호롱불 아래서의 노인과의 이야기는 집중도를 높였다. 묻고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혼자 있다 보니 말을 잊어버렸나 했는데 자네가 말을 시켜 혀가 풀렸나 보네. 혹시 내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가더라도 흉보지는 말고 노인이라 그런가 보다 하시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노인 말이 귀담아 들을 것까지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심중에 있는 말들이라 생각하시고 들으면 도움이 되는 말도 있을 걸세. 어르신, 보리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은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보리암에 관해 내가 묻자 오히려 하던 말을 멈추고 묵묵히 감을 깎았다. 혹시 내 말을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다. 어르신, 보리암에는 자주 가시는가 봐요? 가끔 다녀오지 왜? 가보려고? 아니요. 산중암자의 생활이 궁금해서요. 여기나 거기나 다를 게 없어. 여기서 하는 내가 하는 일은 감을 깎아 곶감을 만드는 일이고 암자에서 중이 하는 일은 목탁을 치며 경을 외우는 것이 다르다고 할까? 아니 다를 것도 없지. 내가 감 깎는 일이 목탁 치는 일이고 목탁 치는 일이 감 깎는 일이지. 그게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노인의 목소리에서 뭔지 모를 회한이 느껴졌다. 그 말을 하고는 노인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보리암에 대해 더 물으려다 말고 노인을 올려다봤다. 노인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나는 호롱불빛이라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침묵 속에는 감을 깎는 소리만 소가 여물을 씹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내가 깎아놓은 감을 보면서 노인이 물었다. 처음으로 내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자넨 응달에 돌아앉은 바위처럼 그늘져 보이는데 무슨 근심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어르신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면? 상처가 없으면 내가 붙잡는다고 몇 날 며칠을 이곳에 머물면서 감이나 깎고 있겠는가? 어르신 혹시 제가 짐이 되어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이 사람 노인 곁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는가? 자네랑 이렇게 있는 것이 나는 더없이 좋기만 하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묘해. 혼자 있으면 사람이 그립고 같이 있으면 상처를 받기 십상이거든. 자네가 마을을 가봤자는가? 텅 비어있는 이유가 상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난 거지. 아니 곶감 만드는데 무슨. 그게 상처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만들던 곶감을 자신이 대를 이어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큰 상처겠어. 그런데 어딜 가서 뭘 한데도 사는 게 상처인데 사람들이 몰라. 저는 상처 때문에 집을 떠나온 게 아니고요.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나온 건데요. 그래. 나랑 감 깎고 곶감 말리는 일이 잘 사는 건 아닐 텐데. 암요, 감 깎고 곶감 만드는 건 말고
어르신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요. 내 말에 노인이 잠시 감동했는지 눈가에 다시 이슬이 고이는 것이 불빛에 보였다. 감골에 머문 지도 어언 한 달이 넘어서고 있었다. 내겐 아직 146일이나 남아 있었다. 겨울로 접어드는지 산골 마을의 기온은 차갑게 느껴졌다. 어느덧 노란 감들도 붉은 홍시로 변해 있었다. 노인은 말랑말랑한 곶감을 추려 대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마당가에서 홍시를 올려다보고 있는 내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눈이 내리기 전에 홍시를 따야 하는데 오늘은 자네가 해보지 않겠나? 어르신께선 어디 가시려고요? 눈이 오기 전에 다녀올 때가 있어서 집 뒷곁에 감 따는 장대가 있는데 가져다 쓰게. 나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장대를 가져와 감을 올려다 봤다. 눈이 부셨다. 티 없이 푸른 하늘에 붉은 감들이 보기 좋게 매달려 대롱거렸다. 노인이 대바구니를 들고 문간을 나가면서 내게 말을 던졌다. 홍시만 쳐다보면 목이 아파서 나중엔 고개도 들 수 없으니 한 번 홍시를 따면 한 번은 땅을 내려다봐야 하네. 내가 노인의 말을 잘 못 들었는가 해서 재차 물었다. 어르신 뭐라 하셨어요? 하늘 한 번 보고 땅 한 번 보고 하라고. 노인은 문간을 나서자 벌써 바람처럼 멀리 걷고 있었다. 홍시 사이로 끝없이 망망한 하늘이 드러나 보였다. 140여일 있으면 저 하늘로 간다는데 너무 깊어 보였다. 그렇구나.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너무 깊어 한 번 빠지면 못 나오기 때문이구나. 홍시를 딴 자리마다 푸른 하늘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란 써버린 시간이었기에 추억조차도 의미가 없었다. 내게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시간에 비례해서 단순해야 했다. 단순할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중요함이라는 것이 내겐 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여승을 만나보는 일이었다. 시 속에 서름해진 눈동자며 창백한 얼굴, 수그린 낯달의 포름한 향내를 확인해보고 무엇보다도 너무 애지고 막막해져서 여승의 뒤를 따라 동구밖까지 달려갔던 소년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다. 나는 홍시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 나갔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가더니 노인이 돌아왔을 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바구니에 담긴 홍시를 보고서도 노인은 내게 수고했다던가 많이 땄다던가 하는 칭찬은 하지 않았다. 그는 문턱에 걸터앉아 눈발이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더니 밤새도록 싸르락싸르락 눈 내리는 소리가 봉창을 사뭇사뭇 두드리고 있었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라고 없어 보였다. 아침에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밤새 쌓인 눈으로 천지가 온통 백색으로 변했다.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배낭을 챙겨 메고 노인의 방문께로 가서 인사를 하려는데 내가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노인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가려고? 네. 그간 감사했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내 목덜미에 노인은 털실로 짠 목도리를 씌워주면서 말했다. 밖이 차가우니 이거 내 딸 아이가 뜨개질한 것인데. 두르고 가시게. 내가 붙잡는다고 갈 사람이 안 갈 것도 아니고 그간 고마웠네. 제가 고마웠지요. 어르신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여보게, 인생은 결코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다네.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해보시게나. 네, 건강하십시오. 나는 노인과 헤어져 처음 왔던 길을 되짚어 걸었다. 눈송이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다. 곧 보리암으로 오르는 길과 버스가 다니는 길이 마주치는 삼거리에 다 달았다. 나는 한동안 망부석처럼 그곳에 서서 버스를 타고 시실리를 찾아갈 것인가, 보리암을 찾아갈 것인가를 망설이며 생각했다. 여승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뒤로 미루지 말라는 노인의 말이 떠올라 나는 보리암이 있는 산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죽이 우거진 사이로 난
좁은 길은 눈이 쌓여 미끄러웠다. 눈길을 뚫고 걸어가자 댄잎에 쌓인 눈송이가 후두둑거리며 쏟아져 내렸다. 그것들은 마치 새들이 푸드득거리며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바람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골짜기에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노인이 준 목도리를 머리부터 휘감아 목에 둘렀다. 다행히 목도리는 크고 따뜻했다. 목도리가 없었다면 몰아치는 눈보라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기에 노인이 내게 마음을 써준 데 고마움이 느껴졌다. 그보다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뜨개질에 목도리를 만든 노인의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보리암은 1시간쯤 걸어 올라가는 거리에 있다고 들었는데 두어 시간은 좋게 걸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천지를 분간할 수 없게 내리는 눈 때문이었다. 폭설로 뒤덮인 산은 어디가 길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나는 어림잡아 길이겠거니 하는 지형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세찬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눈보라는 하늘뿐 아니라 둔덕에 쌓인 눈까지 쓸다시피 비탈로 내몰았다. 거센 눈보라는 앞을 가로막았다. 눈길은 무릎까지 빠져 발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웠지만 정신만은 이상하리만치 청정함이 느껴졌다. 길을 잃은 것인가? 몇 시간째 산을 헤매다 보니 서서히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눈 위를 헤매다가 쓰러져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암자를 찾는 일은 생명을 구제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곧 눈앞에 암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되뇌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발걸음을 옮겼다. 산속의 기온은 급강하하고 콧김 때문에 목에 두른 목도리에 고드름이 맺혀 있었고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마른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다. 눈보라 사이로 얼핏얼핏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이 땡그랑거리며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암자가 확실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걸어가 승방의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다.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법당 안으로 맞아들이는 기억을 끝으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내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법당에 눕혀진 상태였다. 온몸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촘촘하게 누벼진 비구니의 잿빛 승복에 덮여져 있었다. 나는 꿈인가 해서 잿빛 승복 속의 몸을 만져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눈앞에는 비로자 나불이 실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목탁 소리와 경을 외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돌렸다. 여승이 불상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랑이 깊은 음색으로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한참 동안을 그대로 누워 연부를 하는 여승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식구에 있던 서름해진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다. 어디에선가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가 느껴졌다. 덮고 있는 잿빛 승복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연부를 하고 있는 여승에게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지만 그 포름한 향내를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콧구멍을 크게 열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어느덧 여승이 내게 다가와 합장을 하며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했다. 나는 열에 흐들이 젖은 얼굴을 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정신이 드셨는지요? 내가 잿빛 승복으로 벗은 우통을 가리고 윗몸을 일으켜 앉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보니 머리맡에는 노인이 준 목도리가 곱게 접혀 있었다. 젖은 옷은 법당에 걸어 말리고 있으니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승복을 걸치고 계시지요. 여승의 말투는 너무나 차분해서 마치 경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사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외진 곳까지 오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비로자나불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생각되어 비군이 암자의 법당에 처사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사님의 온몸이 불화로처럼 뜨겁고 열이 내리지를 않아서 부득이 처사님의 옷을 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정신이 드는가 했더니 자꾸만 헛소리를 하셔서 헛소리라니요. 얼마나 남았느냐고 자꾸만 같은 소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요?
그러더니 다시 정신을 놓아버리셨는데 이번에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가지처럼 떨어서 소승이 어찌할 바를 몰라 부처님께 자비를 빌었답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중생을 부디 살려달라고요. 보시다시피 법당은 불을 넣지 않은 냉방이고 떨고 있는 처사님의 얼굴은 흰 대리석처럼 변하고 입술은 푸른빛이 감돌았지만 처사님의 몸을 녹일 방도가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소승은 최후의 방법으로 최후라는 말에 어떤 비장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나는 갈증이 느껴졌다. 삼라만상의 생성과 소멸을 관장하는 비로자나불 부처님께서 속된 부끄러움을 버리고 처사님을 구제하라는 깨달음을 주셨기에 소승의 벗은 몸의 열기로 처사님의 몸을 녹였습니다. 소승이 비록 출가한 몸이오나 사내의 살을 맞대고 누워있기로 일시에 5만 가지 속된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면전에서 단지 처사님께 화로의 소임을 다하였사옵니다. 나무아비타불. 나는 여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는 생각을 움켜잡았다. 그래,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는 잿빛 승복에서 나는 냄새도 연부를 하는 여승에게서 나는 냄새도 아닌 비로자나불의 화신인 비구니의 살냄새였다는 확신이 들었다. 처사님,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사온데 여쭤봐도 되겠는지요? 나는 서름해진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하시라는 허락의 의도로 합장을 해보였다. 처사님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는 어디에서 난 것인지요? 아래 감골 노인에게서 받은 것인데요. 왜요? 낯이 이것 찬찬히 살펴봤더니 제가 뜨개질한 것이 확실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노인 말씀은 딸아이가 만든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스님이. 네, 제가 그분의 딸아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비로자나불 앞에 놓인 곶감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다. 노인이 말랑말랑한 곶감을 골라서 담던 대바구니가 분명했다. 그분이 아버지였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인연이란 억겁을 돌아서 온다는데 우리가 그렇군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승의 이야기로는 출가하여 보리암으로 온 지가 10수년이었는데 늘 딸을 애잔하게 여기던 늙은 아버지가 보리암에 오르는 갈림길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빈집을 한사코 고집하며 그곳에서 사신다고 했다. 그는 딸이 혼자서 지내는 암자의 못된 남정네라도 접근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암자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과라고 했다. 그러고도 딸이 아니쳐 간간히 장아찌 같은 절간의 밑반찬을 해오기도 하고 곶감이나 홍시를 놓고 간다고 했다. 나는 여태 벌거벗은 몸에 잿빛 승복을 두르고 앉아 저녁 예불을 드리는 여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여승의 목탁 소리에 마음을 실어보려고 눈을 감아보았다. 처사님, 괜찮으시다면 저녁 공양은 곶감으로 드시지요? 마땅히 불도 지필 수가 없어서요. 여승이 불상 앞에 오른 대바구니에서 곶감 몇 개를 꺼내왔다. 헛소리긴 하지만 얼마나 남았냐고 자꾸만 묻던 처사님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혹시 무슨 연유라도 있으신지요? 아, 그게 의사 말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날마다 사용해버린 날짜를 셈하고 있던 터라 그런 빈말을 했나 봅니다. 무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보다 불자들이 흔히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들어보셨겠네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실체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아라는 뜻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나무관세음. 나는 여승의 서름해진 눈동자를 우두커니 보라보며 내용보다는 고랑이 깊은 음색을 마음 밭에 소중하게 새기고 있었다. 실체가 없으니 길고 짧은 것도 없지요. 생멸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그 또한 의미가 없지요. 처사님이 얼마 뒤에 죽는다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촛불을 밝힌 법당에서 나는 여승으로부터 알듯알듯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내리고 있고 법당 안에 설렁한 바람에 걸어둔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언제 눈이 내렸느냐는 듯 밝은 햇살이 법당 마루를 길게 들이우더니 비로자나불 부처님 발치에 멈춰 있었다. 나는 그곳을 떠나려 법당 앞에 서서 열린 문으로 보이는 비로자나불 부처님께 합장을 하고 돌아서는데 여승이 내 목에 목도리를 감아주면서 우는 듯 웃는 듯한 얼굴을 지어 보이며 내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처사님, 바람이 찹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뭇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는 여승의 마지막 식구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내 짧은 생은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